칼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임종석 비서실장의 오찬 회동과 관련해서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원래 3시에 하려고 했는데 이제 5분 뒤에 나타났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의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죠. 임종석 비서실장과 칼둔 특사 면담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락 특사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양국이 그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온 현황을 평가하고 앞으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보다 포괄적, 전면적으로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양측은 임종석 비서실장과 칼둔 특사 간의 고위급 소통 채널의 유용성을 확인하면서 기존 외교 장관 간 전략대화, 우리 기재부 부총리와 UAE 경제부 장관 간 경제공동위원회 등 협의 채널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칼둔 행정청장은 에너지, 전자 등 산업 분야와 관광 분야 등에서 양국 간 기존 협력 단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임종석 비서실장은 양국 간 제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대단히 간단합니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오찬 회동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중동 지역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 이렇게 맺은 나라가 아랍에미리트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두 나라의 협력 관계, 두 나라의 좋은 사이를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 그리고 고위급 소통 채널 필요성 공감하고요. 경제공동위원회 협의 채널 활성화하자는 데도 공감을 했고요. 칼둔 행정청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존 양국 간의 에너지와 산업 협력 분야 더욱 강화해 나가자. 임종석 비서실장도 협력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즉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사이에 두 나라 사이의 관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번 임종석 비서실장의 특사 방문 또 칼둔 행정청장의 이번 특사 방문을 통해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두 나라 사이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관계가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복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청와대는 강조한 것 같은데요. 김일수 교수님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 아랍에미리트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었는데 이번 오찬 회동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해소된 걸로 봐야 되겠죠? 우선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여기 앉아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고 국민들 모두가 의혹을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복시키고 더 많은 질문을 좀 내게 하는 그런 성명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을 솔직하게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하고 아랍에미리트하고 사실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홍현익 박사님 어떻습니까? 저는 양국 간에 큰 문제가 있는 듯이 이렇게 다들 이렇게 의혹을 가져왔는데 일단 큰 그림에서의 양국 관계는 별 지장이 없다는 걸 이제 확인했고 뭔가 큰 문제가 있었으면은 오늘 파열음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에너지 산업 관광 분야에서 저렇게 협력 확대하고 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나라 중동 정책이나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간에 큰 문제는 없겠구나. 일단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 호기심이 이제 많으시고 그래서 진짜로 이유가 뭐였을까 하는 거에 대한 해답은 사실 안 나왔지만 그거는 이제 추후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무슨 원자력 산업이 파탄이 나거나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사이가 큰 문제가 생겼다. 그거는 일단 잘 마무리가 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저는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조금 전에 김일수 교수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정당, 정치권, 정부, 청와대의 브리핑이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아랍에미리트라고 하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브리핑할 수밖에 없고 원론적으로 추상적으로 브리핑할 수밖에 없는 고충은 이해를 하는데 요즘 그래서 기자들이 일하기가 정말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저 내용 그대로 기사를 썼다가는 그 독자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 기자가 취재를 해서 써줘야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랍에미리트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제 강조를 했는데 저게 평소 같으면은 기사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하고 그렇게 관계 개선한다는 게 기사가 잘 안 되죠. 근데 지금 워낙 이제 이 아랍에미리트하고 관계 이게 보면은 이제 아크 부대 파병 관련해서 이 군사 협력 부분에서 약간 이제 좀 트러블이 있어서 그걸 해결하려고 갔다가 좀 문제가 이제 결국 문제가 생겨서 임종석 실장이 가서 해결하고 왔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UAE 쪽에서 답방을 와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아까 주영진 앵커 말씀하신 대로 뭐 그간의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양국이 이제 더 이상 문제제기 하지 않는 쪽으로 봉합이 된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우리 정부 쪽이든 UAE 쪽이든 기자들이 웬만큼 취재에서는 입을 닫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어쨌든 간에 야당에서 처음 문제 제기했던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원전 정책 펴다 보니까 아랍에미리트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하기로 해놓고서 탈원전 정책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야당이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최고의 지도자들을 설득하고 전혀 그런 문제 없다. 이렇게 설득하기 위해서 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점점점 드러났고요. 그리고 예전에 원전 수주 계약을 맺었을 당시에 이면 합의로 자동 군사 지원 조항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뒤늦게 문제가 됐던 것 아니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에 가서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아랍에미리트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거기에 나가 있던 기업들에게도 어떤 영향이 미치고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급하게 특사로 갔던 것이다. 대략 얼개는 이렇게 지금 된 거죠. 자,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아마도 또 기자들과 또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청와대 관계자도 아마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들어오는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후반부에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출연합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와도 이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북 고위급 회담 소식으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회담 본부에 나가 있는 김수영 기자를 연결을 해서 현재 상황 그리고 오전에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는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기자, 오전 회담 진행 상황부터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네, 오후 회담은 2시 반에 시작됐습니다. 수석 대표들을 제외하고 남북 대표단이 4대4 접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전에는 전체 회의 1시간, 수석 대표 접촉이 50분 정도 있었는데요. 천혜성 통일부 차관이 그 내용을 중간 브리핑했습니다. 천 차관은 북한이 선수단은 물론 고위급 대표단과 응원단, 예술단, 태권도 시험단 등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대규모 인원이 파견되는 것과 함께 북한의 고위급 인사도 남쪽으로 내려오겠다는 겁니다. 우리 측은 북한의 많은 대표단 파견과 공동입장, 공동응원 등을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은 서로 생각하는 공동보도문 초안을 교환했습니다. 김수영 기자, 저희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25개월 만에 마주앉은 남과 북의 대표단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 보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양측 수석 대표들은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좋은 분위기 속에 대화를 시작했는데요. 아까도 한번 들려드렸지만 한 번 더 들어보시죠. 오랜 남북관계 단절 속에서 이 회담이 시작됐습니다만 오늘 첫 걸음이 그리고 시작의 반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의지와 끈기를 갖고 저희가 회담을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번 고위급 회담을 주시하면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온 교례에게 새해 첫 선물, 또 값비싼 결과물을 드리는 게 어떠한가. 2시 반에 시작된 회의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갈지 주목됩니다. 네, 김성 기자가 2시 반에 오후 회담이 시작됐다는 내용 거듭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김수영 기자, 우리 측이 제안한 남북관계 개선 문제 오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어떤 형태로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 우리 정부는 북측에 설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적시자 회담도 개최하고요. 또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군사회담도 제의하고 답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 측은 빠른 시일 안에 비핵화 등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표명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북한은 특별한 반응 없이 우리 측 이야기를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남북회담본부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김소영 기자는 오늘 회담이 끝날 때까지 남북회담본부에서 상당히 바쁘게 취재를 하고 방송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께 조금 전에 오후 2시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 발표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과연 어떤 반응 보였는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쿄로 갑니다. 최원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일본 정부 반응 나왔습니까? 오늘 오전에 스가 관방장관이 간단하게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1mm도 움직일 생각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방금 전 3시에 고노다로 외무상이 직접 기자단 앞에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그 내용을 듣기 전에 먼저 스가 관방장관의 이야기를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この合意というのは皆さんご承知の通り最終的で不可逆的な、いずれにしろ1ミリたりとも合意を動かす考えはない。これは全く変わりません。 스가 장관의 그 발언은 오전에 나온 거였지만 조금 전 오후 3시에 고노다로 외무상이 직접 기자들한테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노다로 외무상은 위안부 합의는 국가와 국가의 약속으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실현할 수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는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였기 때문에 이를 실천하지 않는 것은 일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한국이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고노 외무상은 북핵 위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한미일 3개국의 대북 압박과 관련해서도 이 위안부 합의가 그 기반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정부에 대해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거듭 요구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일본의 보다 구체적인 입장이 나온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였습니다. 최원 특파원이 일본 정부의 대체적인 분위기를 전해줬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가 오후 2시에 발표한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1mm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움직일 수 없다는 기존의 원칙을 고수할 것 같고요. 고노 외무상이 했던 이야기가 상당히 기억에 남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다. 어느 한 나라의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뀔 수 없다. 이것이 국제적 보편적인 원리다. 일본 정부는 이렇게 주장하고 나설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이런 태도 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도 오늘 추가 조치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 꼭 이루어 달라. 일본의 진솔한 사죄, 법적인 책임 인정, 법적인 배상. 우리 정부의 외교력, 협상력, 설득력 더더욱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시 남북 고위급 회담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정부의 후속 조치 발표, 일본 정부의 반응 이쯤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남북 고위급 회담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오후 2시 반에 수석 대표 회담이 일단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안정식 기자. 네. 오후 회담이 수석 대표 회담으로 먼저 시작이 됐다. 전체 회담이 아니고 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원래 회담이라는 게요. 처음에 이제 10시에 아까 화면을 보셨던 5명씩 앉는 전체 회의를 한번 하고 나면 사실은 그건 일종의 세리머니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의견을 교환하는 건 수석 대표끼리 만나거나 뭐 사석 대표끼리 만나거나 해서 1대1로 만나거나 2대2로 만나거나 해가지고 뭐 조그만 방에서 만날 수도 있고 넓은 방에서도 만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의견을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 수석 대표 접촉 한번 하고 나서 북측 대표단이 북쪽으로 밥 먹으러 갔다 왔잖아요. 근데 밥 먹으러 가서 평양하고 교신을 하면서 남쪽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할까라는 지침을 받아왔을 것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수석 대표가 만나서 뭐 차를 한잔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고 헤어져서 다시 서울과 평양에 훈령을 받고 또 만나고 또 조율하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헤어져서 다시 양쪽의 훈령을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접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정도면은 합의할 수 있겠다라는 공통 지점에 다다르면
그러면 이제 그 중요한 골자를 가지고 실무진들이 문구 조정 작업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공동 보도문이고 그렇게 돼서 공동 보도문이나 합의문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5명이 다 같이 들어가서 이제 합의문을 읽는 이른바 종결회의를 하는 게 이제 회담의 끝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오전에 남북 대표단이 주고받은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우리 측 촛불 집회 이야기도 하면서 민심에 부응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리성권 북측 수석 대표는 차가운 날씨보다 남북관계가 그동안 더 동결됐었다. 그러나 얼음장 밑으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해서 남북 사이에도 이런 물길이 흘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시작이 반이다. 그러나 첫 술에 배부르겠는가 이런 속담 인용했고 리성권 북측 조편통위원장은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가는 게 더 오래 가고 마음이 가는 곳에 몸도 가기 마련이다. 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회담에서 말이죠. 리성권 조평통위원장이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오늘 이 고액구배함을 지켜보는 내의 그 이목이 강렬하고 또 기대도 큰 것만큼 우리 측에서는 저리 공개를 해서 이 실황이 다 어민족에게 전달되면 어떻게 하는 그런 그 견해입니다. 이 기자 선생님들도 지금 다 관심이 많아서 오신 것 같은데 저리 확 그저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회담 공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뭐 저희도 그런 취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또 모처럼 만나서 할 얘기가 많은 만큼 일단 저희가 이제 통상 관례대로 회담을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필요하다면 중간에 저희가 또 기자분들과 함께 공개회의를 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더 순조롭게 회담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명백한 거는 민심의 기대가 큰 것만큼 우리 회담을 투명성 있게 북한함이 얼마나 지금 진지하게 놀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 이게 보여지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당국이 하는 일에는 항상 운미가 깃들어야 됩니다. 그 운미라는 게 결국은 민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갑자기 북측 대표단에서 회담 전 과정을 공개하자, 기자들에게 공개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말이죠. 저는 뭐 그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하고 북한하고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굉장히 걱정스럽게 저 부분을 봤는데요. 미리 왜 그러냐 하면 계산하고 예상하고 생각하고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뭐 당연히 공개하자 그러면은 그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비공개로 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공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회담장을 자신의 선동장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보면 북한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평창 올림픽보다는 오히려 제밥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여러 군데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 조카가 2000년도 6월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6.15하고 14 얘기하는 거고요.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가는 게 더 멀리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민족 공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오후 회담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또는 뭐 내일 다시 더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평창올림픽 참가하는 회의는 결론이 난 상태에서 방법론의 문제지만 두 번째 건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데 관심 갖고 쳐다봐야 됩니다. 홍영익 박사님은 리성권 위원장의 공개 제안에 어떤 의도가 담겼다고 보세요? 저는 뭐 선전을 위한 뭐 장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거는 느꼈지만 그래도 오늘 회담이 파탄 나지는 않겠구나. 다행이다. 어쨌든 올림픽까지는 성공적으로 가겠구나. 근데 이제 올림픽의 성공은 보장이 되지만 그 나머지 문제들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군사 실무회담이라든지 저는 나아가서 개성공단 재개라든지 금강산 관광 이런 쪽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핵 문제가 이제 건드려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북미회담까지도 연결이 되고 육자회담 이런 틀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저렇게 공개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그들은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카메라 앞에서 이 선전을 하려고 하는 모든 준비를 해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전에 뭐 7개 부류의 지금 대표단을 보내겠다고 하는데
이 뭐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후에 이 방법 얘기하는 것도 꽤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회담 결과로 저는 뭐 큰 거를 바라기보다 올림픽 선수단과 이 7개 대표단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이 나오고, 그리고 이 체육회담, 후속 체육회담, 그 다음에 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우발충동 방지를 위한 군사당국회담, 요 세 회담만 차기 날짜를 잡는다면 저는 대단히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까지도 갈 수 있을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 전후에서 말이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심하게 말해서 홍보해주는 역할을 김정은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우스갯소리로 좀 나와요. 김정은 신년사에서 평창 올림픽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이제 평창에 뭐 사실은 올림픽을 이제 사실은 해외에서는 뭐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데 올림픽 가도 괜찮으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안전이라는 측면과 그다음에 어쨌든 북한이 옴으로써 좀 더 흥행성이 커진 건 사실이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제 북쪽 입장에서 보면 아까 이제 김현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쪽에서는 이거를 어쨌든 이 회담을 정말로 평창에 참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국면을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우리가 북쪽의 의도를 알면서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받아안긴 하지만 그냥 북쪽이 하는 거에 정말 이렇게 상황이 좋아졌구나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상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가 얻어낼 건 얻어내면서 또 상대를 어떤 쪽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이런 좀 전략적 판단하에 좀 행보를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이죠. 김정은의 의도, 이 부분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김정은의 의도. 예, 그 평창 올림픽을 지금 김정은이가 홍보해 준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면 지금 우리 홍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7개 참관단이 네. 와서 이들이 예를 들어서 응원단이 있고 예술단이 있고 그리고 개식, 배식에 자기네들이 일부 들어가고 태권도 시범단까지 하면 김정은이가 한국의 평창 올림픽을 이용해서 북한을 홍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다시 시점에서는 말이죠. 지금 시점에서 네.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적 개최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심혈을 기울였던 게 북한의 참가였는데,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서 평창올림픽을 이야기한 이후로 끊임없이 북한이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계속 기사가 나오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김정은이 결과적으로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평창올림픽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결과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건 예. 제가 동의한다 이거예요. 동의하지만 또 지금 이렇게 대표단이 7개 나온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오후에 더 이제 회의가 진행이 되겠지만 여기에 개식, 배식 같이 해주면서 태권도 시범단도 개식에 넣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된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지적도 거예요. 일리가 있습니다. 네네. 오히려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선전의 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 이 부분 우리가 그렇죠.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고, 김정은 의도 아주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왜 이 시점에 이렇게 대화 국면에 저라면 아까 그 회담 공개하자 할 때 하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같은 민족끼리 왜 이렇게 다퉈야 됩니까? 북한이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왜 제재는 민족끼리 무슨 제재는 하냐? 핵을 포기하시오. 우리는 대한민국은 비핵화 원칙 아직도 지키고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핵 문제 가지고 얘기도 할 수 있고 한반도 평화 체제를 얘기할 수 있고, 당신들이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계속 유지돼야 되고, 따라서 이 핵 문제를 한국과 북한과 미국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풀어나가자. 그 대신 평화체제로 갈 테니까 그 대신에 핵 문제를 이걸 해야지. 우리 대한민국은 비핵화인데 당신은 왜 핵을 가지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이 김정은의 꼼수는 분명하죠. 이건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재를 모면하고 대한민국의 대북 제재라도 풀어보려고 이걸 시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오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한 2달 동안 미국이 지켜만 보고 있을 텐데 저는 3월 말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핵 문제가 진전이 없으면, 니키 헤일리가 얘기한 것처럼 핵 문제 진전이 없으면 미국은 다시 치고 나온다. 그래서 3월 말에 오히려 더 엄청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CIA는 3달이면 북한이 핵을 완성한다 그랬습니다. 3월 말이면 3달이 지나가 버려요. 그럴 때 북한과 미국 간의 회담이 열리지 않는다면 한반도에 엄청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4월 달에 또 군사회담도 하지 않습니까? 예. 한미 훈련 하니까. 그러니까 3월 말 4월 초를 항상 염두에 두고 지금 2달을 지내야 된다. 이렇게. 예.
남북 고위급 회담은 오후 2시 반에 오후 회담이 시작이 됐습니다.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은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전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 오고 갔는지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